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국내 증시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걱정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장은 이미 선반영을 한 부분일까요? 오늘 또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분 좋게 공부해 볼 수 있겠죠.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는 수요일,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전 7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실적 말고 또 중요한 건 뭐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블랙웰의 수요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젠슨 황은 수요가 미쳤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었죠. 그렇다면 지금 시각은 어떤지도 또 매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블랙웰이 서버 과열 문제로 결함이 발생했다 이러한 소식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한번 양산이 지연되었는데 혹시나 여기서 약간 노이즈가 나타난다면은 최근 반도체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목요일날 긴장감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자, 왼쪽에 일단 HLB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주봉인데요.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쭉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랐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는 지금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려 25%나 급등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뭔가? 바로 미국 FDA의 현장 실사 통과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 바이오에 대해서 잘 몰라서 현장 실사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중요도가 매우 높은 단계라고 하는데요. FDA 심사관이 직접 임상 스폰서와 임상 병원 등을 방문해 관련 데이터의 신뢰성과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GPT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현장 실사만 통과하면 최종 승인 확률이 무려 80에서 90%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정도면 상가 갈 만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HLB 그룹주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전 고점 달아날 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자, 이것도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최근 들어 바닥에서 거터양이 터진 루닛, 오늘 또 호재가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루닛이 처음으로 글로벌 빅파마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소세포 폐암 대상 AI 기반 디지털 병리 솔루션 개발을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약의 의미가 뭘까요?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사망률 1위 암으로 가장 유명한 암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진단되는 암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폐암은 소세포암과 비소세포 폐암 이 두 개로 나뉘는데, 그런데 폐암의 무려 85%가 비소세포 폐암, 거의 대부분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일단 암 중에서 폐암은 위험하고 그리고 흔하고요. 그 안에서도 비소세포 폐암이 가장 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데요. 비소세포 폐암의 절반가량이 EGFR이라는 돌연변이를 보유한 환자에게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그래서 조금 더 보자면은,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약을 판매하고 있는데 비소세포 폐암에 EGFR 변이 치료제인 타그리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타그리소는 블록버스터 약물로 전 세계 환자 70만 명에게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인데요. EGFR 돌연변이를 보유한 환자에게 약효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비소세포 폐암이 정말 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절반은 EGFR 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대로 말하자면은 EGFR 변이가 아니라면은 이 약은 효과가 없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바로 돌연변이 여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폐암이 걸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한테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판매를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EGFR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변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조직 샘플에 대한 유전체 분석과 액체 생검 등을 거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암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치료 시기가 조금만 넘으면은 그게 사망률이 확확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만 줄이면은 정말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딱 봤더니 바로 루닛이 여기서 선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루닛의 스코프 지노타입 프리딕터를 활용하면은 조직 슬라이드 이미지만으로도 변이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도 5분이면은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진짜 전 세계 폐암 환자들에게는 뭐 제대로만 된다면은 구세주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루닛은 오전부터 급등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제약사 중 탑 10에 든다고 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은 루닛의 기술력을 진짜로 인정받았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토양을 터뜨려냈고 그리고 앞으로도 별다른 뭐 악재만 등장하지 않는다면은 정고점을 향해서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이거 진짜 호재인가요? 자, 이번 10조 자사주 매입을 보고 단기로는 호재지만 장기로는 별로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요일 날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일단 지금 봤을 때 그래도 단기 효과는 확실하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KB증권에서는 2010년 이후 삼성전자가 PBR 한 배를 합의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네요. 5번밖에 없었는데 당연히 그 이후에 주가는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했던 과거를 보면은 단기 상승세가 나타나며 반등의 계기가 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삼전 지금부터는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다는 건데 하지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삼전의 실적 개선 여부입니다. 실적이 안 좋은데 이 자사주 매입 때문에 뭐 다시 주가가 7만전자, 8만전자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는 중 아니겠습니까? 과연 내년에 삼성전자는 잘 버틸 수 있을지 결국은 기술력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R&D나 아니면은 뭐 인수합병 등등 좋은 소식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배터리 쪽에서도 악재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IRA 폐지 가능성이 나오면서 급락했던 2차전지,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 IRA를 한 이유가 뭐였죠? 맞습니다. 중국 견제 때문에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IRA 덕분에 국내 2차전지는 미국에서는 그래도 편하게 사업을 영위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IRA가 혹시나 또 없어지게 되면은 중국과도 치열한 경쟁 가능성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중국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뒤에서 빠르게 따라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때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기술력밖에 없겠죠. 기술력을 빠르게 치고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다음입니다. 키리시 가장 좋아하는 섹터 중 하나죠.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 자율주행 관련주가 매우 뜨거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새로운 소식이 등장하며 왼쪽에 보이는 퓨런티어가 또다시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소식이 나왔나? 이거는 뭐 100% 예상이 가능했던 소식이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최우선 과제로 자율주행을 꼽고 있으며 거기에 맞는 교통부 수장을 물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머스크는 지난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 연방정부가 사람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전국 어디든 다닐 수 있게 승인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었는데요.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루머긴 하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이제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FSD와 협력하는 중국 자동차 업체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을 때도 자율주행 관련주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제 몇몇 기업들은 텐베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도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나스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를 찾는다면 물론 다른 좋은 것도 많지만 이 주식도 이제 새로운 후보에 들어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자율주행 기업인 포니닷 AI가 21일에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하는데 지난달에는 위라이드라는 중국 자율주행 기업이 상장했는데 또 하나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티커는 PONY라고 하며 회사의 가치는 대략 7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중국에서 22년에 첫 번째로 로보택시 면허를 취득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과연 성공적으로 상장할 수 있을지. 다음입니다. 자, 공모주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장한 공모주는 두 개였습니다. SKM과 MOT가 있었고 둘 다 기관 데이터는 좋지 않은 친구들이었죠.
이중 S캠은 장 초반 소폭 상승하면서 매도 기회를 살짝 주기도 했었습니다. 판매 청구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MOT는 무려 마이너스 27%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장 중반에 쭉 치고 올라오는 모습, 플러스까지 잠시 찍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 결국 공모주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 나타나겠죠. 그리고 최근 증시도 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결국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이 풀코스에 도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상주 곡간 마라톤 대회에서 결국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하며 기록은 여기 있네요. 4시간 19분 52초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마라톤 출전하셨던 분들은 이걸 보고 많이 신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메달도 달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3입니다. 일본은 식비가 문제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엔저 때문에 일본을 찾다 보니까 쌀 가격이 올랐다는 내용을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외에도 최근 일본의 엔겔 개수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올 7월에는 식비 비중이 무려 29%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자, 엔겔 개수가 뭔가 이거 사회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가계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1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먹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엔겔 개수가 높다는 거는 우리가 버는 돈에 비해서 먹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돈을 많이 못 번다거나 혹은 물가가 너무 비싸졌다 그런 이유를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덧 일본은 28.7%까지 올라오면서 G7 중 1등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일본은 성장은 더딘 편인데 그런데 노년층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말 그대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먹는 거는 똑같이 먹어야 되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1년 기준 12.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일본이 높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운전자. 저 기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만약에 내가 버스를 탔는데 운전자분이 외국인이다. 그러면 이제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 달라는 건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상관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 안전운전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력난 해소에 탁월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실제로 진행될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을버스 등 이제 운전기사를 보면 외국인이 많아지는 시대가 될지 한번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진핑 11년 만에 방한 예정.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를 위해서 페루를 방문했던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시진핑 주석은 윤 대통령을 먼저 초청했고 윤 대통령도 방한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년 에이펙은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데 여기에 시진핑이 참여하면서 11년 만에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한국 비자 면제, 그다음에 공석이었던 주한 중국 대사 임명, 그리고 정상회담 등이 거쳐지면서 한중 관계 개선이 본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걸 볼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 두 개죠. 뭐 여행이나 아니면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게임과 엔터 이 두 개의 상승 업사이드가 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롯데 관련 찌라시가 돌았다고 합니다. 유동성 위기가 불거져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물론 바로 롯데는 사실 무근입니다 라고 말을 했으나 시장은 엄격한 모습입니다. 오늘 롯데의 지주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8.4%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52주 신저가까지 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무섭기도 하면서 설마 롯데가 그럴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좀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련 소식이 나오면 바로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애플이 4년 만에 에어태그를 새로이 출시한다고 합니다. 아마 내년 중반쯤에 출시된다고 하며 디자인은 현재 모델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내용물은 다르다고 합니다. 정밀 범위 거리가 더 늘어나고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도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에어태그는 위치를 추적하는 액세서리다 보니까 출시 이후에 이 안에 있는 스피커를 제거하고 스토킹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러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피커 제거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걸로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뭐 잘못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제품도 새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낮만 하더라도 날씨가 더워서 저 반팔로 다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영하 근처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낮에 따상이 강아지죠. 강아지 산책을 갔다 왔는데 추워서 금방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한파주의보가 내려오는 날씨가 되었네요. 그리고 특히 내일 아침은 절정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주 후반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진짜 춥다고 하는데 한파 관련주도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의료 관련주나 아니면 보일러 관련주가 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기름들 편의점 가면 뭐부터 보시나요? 저길 있으면 무조건 1+1 뭐 있나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편의점의 프로모션도 2+1이 항상 많았었는데 이제는 1+1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2+1보다는 1+1을 더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편의점에 이제 실제 변화를 보자면은 2020년에는 17%밖에 안 되던 1+1 상품이 그런데 올해는 30%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입니다. 외신에서는 삼성이 이르면은 내년에 2번 접는 폴더블 폰, 트리폴드 폰을 출시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화웨이에서 삼성보다 빠르게 메이트 XT를 출시한 바 있었지만 그런데 출시 후 화면 파손이나 먹통 등 이슈로 완성도가 박살난 모습을 나타냈었죠. 그래서 실제로 650만 대가 선주문되기도 했었으나 실제 판매는 2만 대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완전 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삼성이 만들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웨이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뽐내며 폴더블 업계 1위의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기를 한번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